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부터 갈까요? 우주에 닿았다. 우주로 가죠. 예,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예. 어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이렇게 나왔고, 네. 희뿌연 수증기, 저게 수증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팡 하고 올라왔고요. 왜 예전에 그 나로호 발사할 때는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폭발할 경우에 발사대 시설이라도 좀 지키려고 회피기동했던 건데, 이번에는 기술을 많이 보완해갖고 똑바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어 하늘에서 나로호는 1, 2단 로켓 분리, 페어링 분리까지 잘 마쳤고요. 목표했던 700km 고도에서 3단 엔진까지 잘 멈추고, 또 로켓 실었던 위성 모사체까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위성 모사체라는 게 더미라고 해갖고 이제 가짜 이런 뜻이거든요. 실험용 모조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근데 분석해 보니까 아쉽게도 이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3단 엔진이 이제 521초 동안 연소됐어야 되는데 479초에 꺼져서 46초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력을 받아서 우주로 휙 가야 궤도 안착까지 되는 건데 한 46, 7초가 덜 타니까 네. 탄력을 덜 받았다는 소리네요. 네, 속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내년 5월에 2차 발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김준일 대표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일단 이게 실패, 실패, 결국 실패죠. 실패까지 전해지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고, 저는 또 과학자들하고 이게 소통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왜 안 됐냐를 확인해 보니까 3단 엔진이 예정 시간보다 한 4, 50초 정도 조기에 종료가 됐다라는 거. 충분히 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됐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실패고 한 90%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와요. 제일 어려운 게 1단 엔진. 지난번 나로호 때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1단 엔진을 못 만들어서 러시아 기술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고 1단 엔진으로 띄우는 것까지 잘했는데 제일 어려운 걸 넘었는데, 사실은 과정 중에 그나마 1, 2, 3단 중에 그나마 수월하다고 보는 3단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 얘기는 내년 5월에는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또 가져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사실 이게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이 맘대로 이걸 못하고 그러니까 수입도 한국이 맘대로 못했습니다, 이거를. 게다가 미국이 기술도 안 줬죠. 예, 기술 안 안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93년에 KSR-1을 띄우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된 기술이 20개 정도 되는데 하나씩 스스로 배워가면서 했다라는 거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거고, 어쨌든 내년에 5월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를테면 달나라, 유인 우주선으로 달나라 가고 화성 탐사 이런 것까지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어떤 과학기술의 결정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여 개 기업에 5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총출동해서 만든, 그러니까 용접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면 모든 기술이 다 집합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띄운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을 해냈다는 거니까 자부심 가질만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로켓에다가 사실 탄두만 달면 이게 미사일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도 기술 공유 자체를 거부를 해왔고, 자체 기술로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10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네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데, 어떤 연구자는 외국에서 요 기술 관련한 어떤 협조를 요청하다가 한국이 어떤 터보 펌프라는 걸 만들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못 만들 거다. 예. 당신들은. 근데 이제 계속 시행착오 거치면서 설계만 12번이나 바꾸고 184차례나 연소 테스트를 거쳐갖고 이제 이런 성과를 도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가 이제 한 단계 좀 더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연구한 사람들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발사체 하나 띄우는 게 무슨 큰 의미야? 그냥 기뻐하자고 만드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이 앞으로 창출해낼 경제적인 이익도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안보는 물론이고요. 이제 이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이걸 요청을 할 거고, 마치 우리가 러시아 요청했듯이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생길 거고 어마어마한 이 이익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다. 자, 5월을 기대하면서 다음 뉴스로 갑니다. 등 떠밀려 사과했지만 네, 이거 윤석열 후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송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이른바 전두환 발언을 내놨었잖아요. 그 사흘 만에 자세를 낮춘 겁니다. 근데 어제도 근데 처음부터 사과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만한 말이었지만 비판이 있으니까 수용한다, 유감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오전에는. 예. 그랬더니 바로 이제 말장난 아니냐,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엔 페이스북에다가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사과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는데 뭐 송구하다라는 정도면 정치권에서는 대체로는 이제 뭐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 요 정도 표현. 예.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그치지는 않았던 게요. 윤석열 후보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거든요. 근데 윤 후보 갓난아기 그 돌잡이 때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거기 이제 먹는 사과를 쥐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 이걸 두고 사과 요구가 나오니까 이거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삭제했죠. 이거는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을 또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유증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로 이제 어떤 역할이라도 맡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확인을 해보니까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역할을 맡겠다는 말은 없었다. 오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한 것까지만 사실이다. 예. 예. 뭐 그 안 캠프 구성원들끼리 협력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까지만 인정을 하고 예. 뭐 누가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냐, 이재명 캠프에서 누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쾌한 심기를 네. 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양당의 이슈들, 기류들을 좀 살펴봤는데 김준일 대표.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오전에는 유감이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송구스럽다로 뭐 사과로 이걸 좀 뭐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과로 봐야죠. 마지막에 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오전에 기자회견한 거는 명확하게 유감 이렇게 얘기했고 오후에는 이제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은 사과라는 두 글자는 안 썼지만 사과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등 떠밀려서 한 사과다. 그러니까 계속 최대한 본인의 진위는 그렇게 왜곡된 것이다.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여전히 전두환한테 시스템 정치는 배울 게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모두가 비판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숙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깨끗한 사과거든요. 이리이리한데 사실은 이게 아닌데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사과의 첫 번째는 무조건 사과해라. 라는 게 일단 어떤 매뉴얼 같은 건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까. 너무 끝을 남긴 듯한 느낌. 그러면서 지지율이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이 전체가 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자체가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로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캠프 안에서도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안팎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건 진짜 사과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했다면서요. 그랬고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뭐 비판 혹은 조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는 사흘 만에 또 사과 입장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그 후보의 지금 그 플랜은 계획은 일단은 뭐 지사직 사퇴 그리고 이낙연 후보 만나서 뭐 이렇게 선대위원장 뭐 부탁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먼저 만나네 안 하다가 일단은 이낙연 후보부터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청와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부터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팀을 대면은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데 일단 지금 이낙연 후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모처에서 지금 뭐 이제 좀 자맹을 하고 있다. 부인하고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명이 내가 아직 뭐라고 할까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내가 보자라고 해서 이게 잘 될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다른 좀 액션이 필요하다 지금. 마음의 상처가 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계속 이제 만약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팀 하면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상황이 있겠네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고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된다. 이런 여러 여론조사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도. 예. 그렇다라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장 이게 이전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가슴에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지자들도. 그렇다면 지지자들한테도 호소를 하고 이낙연 후보도 지지자들이 돌아서야지 본인도 움직일 명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어떤 액션이 가능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 캠프에 제가 캠프 관계자는 아니니까. 캠프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아주 강곡하게 뭔가를 좀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지자들이 지금 법원에 옛날에 그 무효표 그 논란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을 내놨잖아요. 예. 이낙연 캠프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좀 뭔가 그 대안을 찾는다면 뭐 이낙연 캠프 뭐 사람을 자리를 좀 뭐 이낙연 쪽의 사람을 뭐 자리를 준다든지 뭐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당내 상황들, 양당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어젯밤에 기소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밤사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처음이고요. 네. 3주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가까스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2013년에 대장동 개발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한테 3억 원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고요. 네. 남욱 변호사한테도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배임,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줘갖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억여 원 받았다 뇌물 혐의, 예. 그다음에 700억 원 정도 뇌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 역시 뇌물 혐의는 예, 있는데 네. 배임은 없어요. 기소에? 배임은 일단 빠졌습니다. 저번에 구속영장 할 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서 추가 기소할 거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번에는 일단 빠졌다. 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도 어제 압수수색했죠. 예, 근데 이게 수사 착수 23일 만에 이제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성남시청은 이제 그동안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장실, 비서실은 압수수색이 없었거든요. 예. 23일 만에 나와서 뒷북 수사 아니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봐주기 하는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구속영장 유동규 씨가 그 구속영장 발부될 때 있었던 혐의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러면은 이게 이제 기소를 할 때도 그 혐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오히려 좀 검찰이 수사를 딱 해가지고 추가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 많은 혐의를 잡아가지고. 근데 네. 빠졌다 몇 개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거의.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아니고 뭐 추가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능력이 없다 지금. 지금 이 검찰 이거 수사하는 검찰이 이런 혐의들이 쫙 나타났는데 이거를 입증하지도 못할 정도, 심지어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까지 해줬는데도 입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라는 거죠. 이 수사팀이. 그게 아니라면 수사할 의지가 없다. 민기적되고 있다. 이 두 가지로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 정도로 이거는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2013년 위례 신도시에서 3억 원 받은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김만배 씨가 5억 원 준 것에 대해서는 결국 빠진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이 입증할 자신이 없던지 뭐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는 윗선 수사가 그러면 어려워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검찰이 추가로 넣겠다라고 했지만은 윗선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혐의도 없는데 그럼 뭘로 하겠다라는 거, 검찰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에서부터 배임 적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배임 수사는
뭐 더 이상 막혀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는 그런 거예요. 의심들이 있다라는 거. 검찰이 과도하게 지금 이게 대선 주자도 엮여 있으니까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어저께 그 한겨레가 저녁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단독 기사를 하나 냈어요. 뭡니까? 뭐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이제 이런 거를 투자해도 될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네. 의결을 통과가 됐어요. 투자심의위의 의결. 예, 의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이 주식 비율대로 예. 이 수익을 가져오는 걸로 됐는데 그게 18일 만에 2015년 3월에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화천대유에 뭐 민간에 몰아주고 이를테면은 그 고정 수익만 가져오는 걸로 바뀌었는데 투자심의의 의결을 받으면 그렇게 맘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배임의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 다른 정황 증거들도 배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검찰이 뺐다? 굉장히 무능하거나 정말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김구할 기자.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지금 이 어떤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금 뽑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민간에서 이익을 많이 벌었을 때 그걸 제한하는 그 조치들을 규정을 이제 두라고 내부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유동규 씨가 그걸 삭제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내부 보고가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의결로 이게 된 상황에서 그 조항이 결국에 빠졌다라는 거라고 하면 엊그저께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요거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미수용했다라고 그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는 그 올라오지도 않고 간부선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20일에 얘기했죠. 예, 근데 요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미수용이 아니라 삭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겨레 어젯밤 보도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런가 하면은 검찰이 녹취록을 하나 확보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현역이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요 기사도 눈에 띄는군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이 얘기가 있었던 여기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것도 있었던 예. 거예요. 예, 이것도 뭐 알려드리면서 두 분간 인사 나누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